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9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보면 추미애 법무장관 이야기를 떠들썩합니다. 지난 8개월 동안 보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랐던 검찰이 오늘 국방부를 갖다가 긴급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국방부 민원실에 보면은 아들 서일병 문제를 갖고 전화한 것이 추미애 장관은 아니라고 그러니 그 아버지였는지, 또 그리고 그 아버지와 민원실, 민원 3능 민원하는 그 담당자 사이에 녹취록이 남아있는지 사실 이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지금 추미애 장관 아들 이 문제 갖고 떠들썩하는데, 저는 오늘 바로 이 순간에도 김종인 대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보면 흔히 옆집에 불 났다고 신났다고 불 구경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집에 도둑이 들거나 아니면 우리 집에 불똥이 튀어서 처마가 타는 수가 있습니다. 한자 속어는 당랑포선이라고 하죠. 보면 사마귀가 매미를 잡아먹으려 탁 노려보고 있는데 그 사마귀 뒤에는 또 참새가 사마귀를 잡아먹으려고 꼬나보고 있고, 그 밑에 포수는 참새를 잡으려고 활시를 겨누고 있다. 그야말로 작은 구경거리에 눈이 팔리다 보면은 정작 자기 자신을 망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니까 오늘 재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앞서 오후에 하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제 14일 보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제지 기자들과 기자 인터뷰를 했어요. 아마 일종의 기자 간담회 형태겠죠. 거기에서 정말 경천 동지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언필칭 김종인 위원장 하면 서강대학교 경제학 교수 출신이고 독일에서 뮌스터 대학에서 경제학 학위를 했다는 분인데, 과연 이것이 자본주의 원리에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하는 근본적 의문을 갖다가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어제 또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니까 대한민국은 어쨌든 미국식 어떤 미국식 자본주의 경제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독일에서 공부한 그것은 일종의 사회주의 형태의 그와 같은 경제학을 갖다 공부했던 겁니다. 특히 그나마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이 경제사를 공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보면은 2012년 당시 박근혜 비대위에서도 경제 민주화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 마냥 내걸면서 기존의 어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후에 대한민국의 오늘의 그야말로 기적적 경제 성장을 갖다가 담보해왔던 기존 체제를 갖다가 마구 흔들려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보수 우파와는 맞지 않는 말들을 갖다가 종종 해왔습니다. 어제도 무슨 얘기였냐니까, 지금 어제죠 14일 그 인터뷰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이건 김종인 씨 얘기입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 머릿속에는 기존의 상법과 기존의 중거래법으로 대기업, 즉 흔히 얘기하는 재벌들이 너무 큰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중심의, 어떻게 보면 소주주 중심의 그와 같은 틀로 바꿔야 된다는, 그러다 보니 재계에서는 뒤집어질 이야기죠. 공정한 제도를 확립하는 건 코로나와는 별개다. 뭐냐니까 지금 이미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8월 25일 정부는 정부 입법으로, 입법은 의원 입법이 있고 정부 입법이 있습니다. 정부 입법으로 다중대표 소송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국회로 넘어와서 결국 입법권은 국회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이것을 다시 축조심의해서 결국 법안으로 의결해야만이 이제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그동안 흔한 얘기로 좌파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이 집요하게 요구해왔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중대표 소송제라는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입니다. 이사를 상대로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또 분리선출제는 주총에서 감사위원 1명 이상을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그리고 특히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졌어도 의결권을 3%로만 제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좌파 입장에서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이야기죠. 또 보면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한 것은 뭐냐니까 이것도 정부 입법입니다. 가격 담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 담합 등에 대해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을 해야만이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공정위 전속 고발자를 갖다 폐지해서 고발이 없더라도 검찰이 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25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2012년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의 경제 민주화를 제안하는 등 경제 이슈에 있어서는 좌클릭하는 듯한 스탠스를 취해왔죠. 이미 이번에 보면 8월 25일 그와 같은 정부 입법에 대해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해외 투기자본, 가장 큰 문제는 투기자본이거든요. M&A 하겠다고 와서 뒤 흔들어 놓고 돈 빼가는 투기자본의 기업 경영 간섭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이미 국회 정무위와 법사위 등에 재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 측의 변명이 또 이것도 야해요.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는 해당 인터뷰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쟁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의 오랜 지론을 원론적 수준에서 밝힌 것이다. 말이 됩니까? 지금 보면 학자라면 원론적 수준에서 밝혀도 됩니다. 이미 당 대표 입장에서, 그것도 정기국회에서 이미 8월 25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 입법으로 그 법률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와 있는데 그것을 놓고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재계는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이거는 최후의 보루를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김종인 위원장이 배신한 것이다 라고 지금 재계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김종인 노선은 도대체 뭐냐? 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 또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나는 여당이 추진 중인 관련법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미 기업이 한계 상황에 몰린 시점에서 추가 규제가 웬 말이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당의 노선과도 관계되는 것인데 표를 얻기 위해 노선까지 바꾸겠다면 최소한 소속 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또 다른 한 재선 의원은 김종인식 경제민주화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다. 법안이 국회 문턱까지 온 상황에서 원론만 얘기하는 것도 한가하기 짝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 차례 제가 황태순 TV를 통해서 이제 소개해드린 이 책인데요. 이게 이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잘 보이는군요. 플랭크 디퀘터라는 네덜란드의 학자가 쓴 해방의 비극이라는 3부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중국 혁명의 역사인데 1945년부터 1957년까지가 바로 해방의 비극입니다. 1945년에 일본이 이제 패망했고 1949년에 마오쩌둥이 중심이 되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갖다가 건국합니다. 그리고 8년 동안 이 중국의 혁명의 역사는 뭐냐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좋아하는 이영희 선생이 여러 책으로 마오이스트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달라요. 중국 같은 경우 북한 같은 경우는 내려오자마자 인민재판에서 사람 바로바로 죽이고 해갖고 몰수하고 했습니다만은 중국도 처음에 마오가 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57년까지 8년에 걸쳐서 야금야금 기업을 갖다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7년이 되어서야 약 70만에 달하는 당시 중국의 기업들이 몽땅 국유화됩니다. 국유화되는 과정은 딱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계속 세금을 매깁니다. 지금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계속 세금을 매기다 보면 기업이 한계 상황에 도달해서 더 이상 이윤이 안 나는데 어떡합니까?
결국 손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57년까지 중국에도 그다음 중공이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노조가 있었습니다. 계속 노사분규를 일으켜서 주주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57년이 되면 주주들이 당과 국가에다가 탄원합니다. 저는 나머지 남은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갖다 국가에다 헌납할 테니 제가 내 아들, 딸이 싱가포르, 내 아들, 딸이 미국, 내 아들, 딸이 홍콩에 있으니까 거기 가서 여생을 보낼 수 있게끔 비자만 내주십시오. 여권만 내주십시오 하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1957년에 중국을 건국한 이후 8년 만에 드디어는 완벽한 사회주의 체제를 바꾸고 그 다음부터 58년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집단 농장화, 대약진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너무 만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즉 마오이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국회에서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실제 보면 권위주의 체제, 독재 체제가 들어서면 가장 힘을 쓰는 것이 관료들입니다. 왜?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고 독재국가 공이다. 지도층은 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밑에서 흔한 얘기로 재미보고 국민들 수탈하고 그 다음에 윗사람들 즉 당과 독재자의 군의에 맞게 실제 집행하는 것은 관료들입니다. 관료들은 전문가들이죠. 테크노크라트니까 이들이 보니까 기가 막히게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지금 기업들 코로나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싫다. 나 다 던지고 그나마 조금 있는 재산 갖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 적지 않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돈 있는 사람들 종부세 6.6 정확히 6에다가 7.2%죠. 매년 7.2%씩 종부세 때려 매기면 13년 만이면 10억짜리 20억짜리 집도 그 공중 분해되고 맙니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명색이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될 제1야당의 대표라는 비대위원장 김종인 씨는 정말 한가롭게도 지금 당장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드디어 내년은 정기국회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좌파 정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모든 것에 이른바 대못을 치려고 바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갖다가 정부 입법으로, 의원 입법이 아닙니다. 정부 입법으로. 안 그래도 지금 176석 집권 여당 때문에 단독으로 통과시킬 판에 그나마 자본주의 체제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보면 투쟁해야 될 야당이 한가롭게 지금 문재인식, 좌파식 그런 사회주의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짝짝꿍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만 예전에 보면 장차관 했던 분들 또 당에 또 국회의원도 했고 국가 운영을 직접 담당해봤던 분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니까 야 이거 김종인 위원장이 결국 보면 이런 식으로 바람잡고 있다가 결정적 순간에 내년 4월 서울 및 부산시장 선거에서 현재 상태라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어영부영한 상태에서 결국 개헌에 합의해 주는 거 아니냐. 지금 범여권은 190석입니다. 176석이라고 합니다만은 176에 사실상 뭐 탈당한 무소속 몇 명 플러스 그다음에 보면 위성정당 있죠. 또 정의당 있죠. 그러면 지난 2020년 4월 15일 21대 총선 기준으로 딱 190석입니다. 11명만 더 끌어오면은 개헌이 가능합니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따라서 좋다. 권력 분산형 개헌으로 가는데 뭐 우리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있겠는가? 라고 한가하게 생각하는 의원들이 제 짐작에는 최소한 30-40명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과거 전두환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권력을 창출해왔다고 자부하고 있는 조선일보도 과거 김무성 대표 때 그랬고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권력 분산형 개헌
즉 이원 집정부제가 됐던 내각제가 됐던 대부분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겠죠. 권력 분산형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게 되는 순간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20년 집권, 50년 집권, 100년 집권이 가능합니다. 왜? 바로 그게 일본 자민당식, 이른바 55체제라고 합니다만은 일당 독재, 60년 동안 일당 독재할 수 있는, 독재는 아니죠. 독단이죠. 일당 독재할 수 있는 영구 집권의 기반을 갖다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야당은 뭐 하냐고요? 야당 할 만합니다. 왜? 야당은 집권 세력이 영구 집권을 하게 되면 야당한테 적당한 부실액을 나눠줍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권력의 부스러기가 작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권력 분산형 개헌을 하게 되면은 부스러기가 조금 먹을 게 적지 않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뜻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불투명한, 그나마도 최근에 국민의힘 빨강, 파랑, 노랑 그 무슨 로고색을 세 가지로 섞어서 색동저고리 그 로고 만든 것으로 봐서 이 양반이 결국 이런저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 싹 다 자르고 말 못하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 알고 있는 이른바 독일식 3인당식, 일본 독일의 3인당식 그런 경제 논리에 사실 준사회주의 체제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적당히 이른바 담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9월 15일입니다만 오늘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 이야기하고 전혀 다른 180도 다른 이야기에서 나름대로 뭔가 미묘한 변화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약간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을 여기 넣은 겁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안철수와의 통합 문제, 또 안철수를 이른바 범보수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출마시키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통합하는 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이거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통합하면 혼란만 야기된다는 이야기하고 180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난 관심 없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들하고 합칠 생각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중도 보수 단일 후보, 통합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가는 것을 대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쌍두마차를 할 수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에도 미묘한 균열이 있는 것은 이미 취임 100일 동안 김종인 위원장이 한 것이라고는 완맨쇼 한 거에는 달리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 입 다 막고 자기 혼자 이야기하고 다음에 그나마 앞으로 인큐베이트해서 키워야 될 그만저만한 사람들은 싸그리 몽졸이 집 밟고 폄하하고 이런 일밖에 없다 보니까 정치를 처음 빠지르다는 58명의 초선 의원들이 아무리 참 흔한 얘기로 아무리 생경하고 아무리 어리석다 하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의 이와 같은 독단에 대해서 슬슬 염증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103분의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 의원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 헌법 기관입니다. 그렇다면은 큰 틀로서 지금 언제까지 김종인 비대위원장 눈치 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혹시 그림자라도 밟을까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그 3명 끌어오는 거, 통합 문제, 또 그냥 권은희 의원 등 3명 끌어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라는 꽤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가 될지 차기 대선 후보가 될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나마도 저 한국갤럽 기준으로 3% 이상의 그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안철수, 또 4인의 무소속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홍준표 3% 한국갤럽 기준입니다. 그래도 3% 받고 있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범보수 중에 안철수, 홍준표는 유일하게 3%씩 받고 있습니다. 물론 출마하지 않을 윤석열 검찰총장도 3% 받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안철수와의 통합 문제, 그리고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 그리고 저쪽 김태호 의원까지를 포함한 4명의 무소속 복당 문제를 갖다가 의원들이 이젠 목소리를 내십시오. 언제까지 김종인 위원장 눈치 보면서 애들 마냥 마치 유치원 학생들 혹시라도 두들겨 맞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비실비실하는 모습 좀 그만 보이시고 목소리를 갖다가 내어야만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그야말로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